지금 내 아들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까?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가 교회라도 됩니까?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폭탄처럼 복도를 울렸다. 그 순간 부드러운 조명이 감도는 침실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5살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는 양탄자 위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기도하듯 모은 작은 두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 아이들 맞은편 낡은 회색 실내화를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있던 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아이들을 이끌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잠자리 기도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끝마친 참이었다. 서연이 미쳐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박진우 회장이 폭풍처럼 방 안으로 들어섰다. 188cm가 넘는 그의 큰 체격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짙은 눈동자는 불꽃처럼 번뜩였다. 그의 손에는 방금까지 확인하던 우편물들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개봉하지 않은 봉투 뭉치와 근처에 있던 양장본 책을 그녀의 발치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졌다. 책 한 권이 미끄러지며 서연의 정강이를 쳤고 그녀는 움찔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 아들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스러운 십자군 원정이라도 됩니까? 여긴 내 집이고 내 지붕 아래에서 종교적인 세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등은 뒤에 있는 벽에 부드럽게 부딪혔고 그녀는 긴장한 채 보호하려는 듯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회장님 부디 진정하십시오.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어머님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하늘을 향해 무언가 이야기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까 생각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소. 진우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찌르며 쏘아붙였다. 내 아들들 머릿속에 천국이니 영혼이니 하는 그따위 상상 속 쓰레기들을 채워 넣지 마시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동화나 헛된 희망으로 키우지 않아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다. 작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빠 선생님은 그냥 엄마랑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서준이도 더듬거리며 말을 보탰다. 교회 같은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면 엄마가 들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다예요.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저는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저 아이들이 덜 외롭게 느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신념을 무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 신념을 무시했소.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가웠다. 규칙을 알고 있었으면서 어겼지. 이제 끝이야. 짐 싸시오. 내일 아침 당장 나가는 겁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안 돼요, 아빠. 제발 선생님 보내지 마세요. 선생님이 있어야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서준이가 속삭였다. 이제 그만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고함을 질렀다. 지금 당장 너희들 방으로 돌아가. 아이들은 망설였다. 민준이의 손이 서연의 치마를 꽉 붙잡았고 그녀는 부드럽게 그 손을 떼어냈다. 괜찮아.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 진우가 소리쳤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뺨 위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복도 아래로 사라졌다. 이제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방은 갑자기 너무나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애원하는 듯했다.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을 넘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았다고. 맞아. 진우가 등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끝났어. 그걸로 끝이야.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서연이 약간 앞으로 나서며 다급하게 말했다. 모든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낍니다.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시오.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녀를 그곳에 선 채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뺨의 열기와 굴욕감의 따가움, 그리고 무릎의 떨림을 느꼈다. 조용한 방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고요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의 순수한 슬픔을 달래주려던 작은 시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분노가 남긴 냉기는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가지고 놀던 작은 공룡 인형이 외롭게 넘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가 이 집에 온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수많은 면접 끝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JB그룹 박진우 회장의 아이들 가정교사로 채용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집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윤수아를 잃은 후 박진우라는 남자는 살아있는 유령과 같았다. 그는 웃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삶은 오직 JB그룹의 성장과 두 아들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내는 것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과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따뜻한 위로나 다정한 눈길은 주지 못했다. 아니, 주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서연의 역할이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다독이는 법을 가르쳐 주려 애썼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정원에서 함께 흙을 만졌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민준이와 서준이는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이따금씩 서재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우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그의 방식대로 보내는 무언의 인정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했던 가장 진심 어린 행동이 그에게는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비쳤다. 그는 슬픔을 극복해야 할 비논리적인 감정으로 여겼고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생산성 없는 공상으로 치부했다. 그는 아이들이 강해지길 바랐고 그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이었다. 서연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공감과 위로는 그에게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침구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흩어진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인 단출한 짐이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아이들과의 예고 없는 이별이었다.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짐을 다 꾸리고 난 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진우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작은 그림 2장을 그렸다. 한 장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민준이와 서준이가 서연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림이었다. 구름 위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한 장은 서연이 침대맡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평범했던 어젯밤의 모습이었다. 그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 밑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민준아, 서준아, 선생님은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어. 하지만 언제나 너희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슬플 때는 엄마와 이야기하는 걸 잊지 마. 사랑을 담아 서연 선생님이. 그녀는 이 편지를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진우가 이 편지마저 찢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녀는 써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온기였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서연은 자신의 가방과 작은 상자를 들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 위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을 위해 그린 그림과 함께 진우를 향한 짧은 편지도 들어있었다. 그녀는 수없이 고쳐 쓴 끝에 담담한 문장들을 골라냈다. 회장님께. 회장님의 신뢰를 저버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에 아이들은 너무 어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슬픔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부드러운 무언가를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택의 불빛이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특히 그녀가 방을 나설 때 치마를 놓지 않으려 했던 민준이의 작은 손길과 눈물이 가득했던 서준이의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언젠가는 아이들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한편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서연을 해고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명백히 그의 규칙을 어겼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감정적인 동요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며 JB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들에게 그런 나약함을 가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은 데이터와 결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이들을 감싸려 했던 그녀의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내보내지 말라고 울먹이던 제 아들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아내 수아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집안을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슬픔조차도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가 바로 이 집의 부드러움 그 자체였다. 진우는 구조였고 안전이었으며 공급자였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아가 떠난 지금 그는 아이들에게 남은 부드러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단지 서연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무력감과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평온함을 질투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어도 결코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평온함을 가져온 사람을 내쫓아 버린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의 세계로.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내일 아침 그는 자신이 부셔버린 것이 단지 한 명의 가정교사와의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떠났다. 조용히 작별 인사도 없이. 박진우 회장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등 뒤로 문을 닫기 전 부엌 조리대 위에 작은 신발 상자 하나를 남겨두었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크레용 그림 2장이 들어있었다. 한 장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연과 민준, 서준이 손을 잡고 서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림이었다. 그들 위로는 구름 속에 그들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두 번째 그림은 좀 더 개인적인 잠자리 장면으로 막대기 그림인 서연이 쌍둥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림들 아래에는 단정한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회장님께 화가 나신 것을 이해합니다. 회장님의 신뢰를 저버려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슬픔에 대처하는 작은 방법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슬픔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부드러운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서연 올림. 진우는 아침 식사 직후 그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메모를 한 번 읽고는 뚜껑을 세게 다시 닫았다.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후회도 의심도. 그는 이성의 인간 논리의 인간, 현실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상황은 조용히 고통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더 이상 졸린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성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말을 걸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재빨리 순종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이미 위태로웠던 그들의 기쁨은 빛을 잃었다. 처음에는 진우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탓했다. 그 여자가 애들을 약하게 만들었어. 어느 날 밤 그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머릿속에 환상을 가득 채워놓고 나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었지. 하지만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고 집안이 침묵으로 메아리칠 때 그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흘 뒤 진우는 이사회 미팅 3개를 취소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 주 일정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했다. 전화도 이메일도 받지 않았다. 오직 그와 그의 아들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이전에는 아이들과 교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아내 수아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따뜻함이었고 노래였으며 부드러움이었다. 그는 구조였고 안전이었으며 가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떠나고 서연마저 집에 없자 그는 아이들에게 부드러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이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공간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았지만 배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팬케이크는 태웠지만 아이들은 조금 웃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책을 읽어주었다. 비록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만화를 보며 그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에 웃었다. 그는 천천히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바뀌었다. 민준이가 먼저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서준이가 그의 무릎에 앉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아이들이 창가에서 속삭이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준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냥 엄마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엄마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준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서연 선생님이 그랬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듣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진우는 아이들 옆에 앉았다. 너희는 그걸 믿니?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랑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방은 조용했다. 진우는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역시 여전히 수아를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논리로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구나. 민준이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우는 그의 아들들을 진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보았다. 평화. 그것은 망상도 환상도 아니었다. 그저 평화였다. 그리고 그것은 장난감이나 심리치료 혹은 기분 전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들들에게 주기에 너무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을 준 한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부드럽고 조용하며 신성한 희망.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빠. 서준이가 아이들 침실에 앉아있는 그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말했다. 오늘 밤에 우리랑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선생님이랑 하던 것처럼요. 그는 망설였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는 천천히 그들의 침대 사이 양탄자 위로 몸을 낮췄다. 아이들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양쪽에서 그 작은 손들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서준이가 먼저 속삭였고 그 다음 민준이가 속삭였다. 그들의 말은 단순하고 정직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침묵. 진우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목이 메었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가며 열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나도 그녀가 보고 싶어. 매일 번개가 치거나 계시가 있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한 정적과 그가 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무게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을 때 서준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응, 아들. 서연 선생님 다시 오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발요. 민준이가 덧붙였다. 저희 말 잘 들을게요. 약속해요. 진우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은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진우는 그곳에 좀 더 머물며 정적 속에 마지막 한 문장을 속삭였다. 내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엄했어. 하지만 이제는 보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일 그는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서연이 전화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어리석은 갑옷을 입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성이라는 이름의 갑옷 통제라는 이름의 방패. 그것들은 그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랑으로부터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서연이 남기고 간 상자는 여전히 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안의 그림들을 다시 떠올렸다. 아이들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우의 수백억짜리 회사 재무제표보다 더 명확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행복은 숫자로 측정될 수 없다는 진실. 사랑은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진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상자를 열고 다시 한번 그림과 메모를 꺼내 들었다. 슬픔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서연의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그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두 아들을 완벽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압박감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까지. 그는 누구에게도 기댄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서 본 것은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는 강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변화해야 한다고.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그는 더 이상 텅 빈 저택의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느끼고 싶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싶었다. 그는 수아가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남편,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첫걸음은 서연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고용계약서에 적혀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틀렸소. 돌아와 주시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그는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그녀의 진심을 짓밟았다. 그녀가 그의 사과를 받아줄 것이라고, 다시 이 차가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때 아이들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 숨소리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화면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중대한 계약을 앞둔 보드룸에서의 긴장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걸린 협상이었다. 마침내 전화기 너머에서 부드럽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서연입니다. 전화벨이 두 번 울리고 나서야 부드럽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서연입니다. 박진우 회장은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다. 등 뒤의 높은 창문으로 이른 아침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목욕 가운 차림이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비운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쥔 손에 약간 힘을 주었다. 강서연 씨, 박진우입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시는 연락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분노는 없었다. 그저 경계심이 묻어났다. 박진우는 목을 가다듬었다. 나 역시 다시 전화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군. 침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과를 해야겠소. 진심 어린 사과를. 그날 밤 나는 단지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니었소. 나는 이성을 잃었고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었으며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 아들들에게 주었던 내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가치를 무시했소.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하오. 그가 말했다. 마지막 며칠 동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소.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강서연 씨.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 없이는 길을 잃은 것 같소. 내가 노력해봤소. 맙소사 정말로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소. 당신이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더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당신을 다시 데려와 달라고 내게 부탁하고 있어. 전화기 저편에서 서연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환영받을 거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조건으로.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없을 거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오. 잠시 그리고 또 잠시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편은 내가 모두 부담하겠소. 필요한 건 뭐든지. 진우가 재빨리 말했다. 제발 고려해 주시오. 그녀는 약속하지 않았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지도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고 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그 어떤 이사회 회의실에서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것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집의 빛을 가져왔었고 그는 어리석게도 그 빛을 자신의 손으로 꺼버렸던 것이다. 그 후 사흘은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JB그룹의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화면의 숫자들과 보고서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의미 없이 흩어졌다. 그의 온 신경은 전화벨 소리에 쏠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마 서연에게 전화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다가 그녀가 거절이라도 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진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서툴렀지만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시도했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냉기 대신 깊은 피로와 어떤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집안을 짓누르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는 서연이 돌아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했다. 그리고 그녀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유능한 경영인이었지만 서툰 아버지였고 상처 입은 남자였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직 한 사람, 강서연만이 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유능한 가정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이해심과 따뜻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슬픔을 보았고 그 슬픔을 존중해 주었다. 그것은 그가 결코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슬픔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려 했지만 그녀는 슬픔을 안아주어야 할 상처로 보았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갔다. 집사가 문을 열기 전에 그가 먼저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손에 여행 가방을 든 채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다. 아마도 집사나 다른 직원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은 거의 즉시 열렸고 그곳에는 그 박진우가 서 있었다. 블레이저도 위협적인 기운도 없는 단지 평범한 버튼다운 셔츠와 슬랙스 차림의 한 남자.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와줘서 고맙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압박감으로 무겁지 않고 더 조용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큰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선생님, 민준이와 서준이가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와 그녀의 다리에 작은 팔을 단단히 감았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두 아이가 몇 주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너희 둘 벌써 자랐네. 서연이 몸을 웅크려 두 아이를 모두 껴안으며 말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 뒤에는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쿠키를 가져다 주기 위해 부엌으로 사라졌을 때 그가 앞으로 나섰다. 그날 밤 일을 계속해서 되짚어 봤소. 그가 말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소. 내가 싫어했던 건 당신의 기도만이 아니었어. 그걸 말할 때 아이들의 눈에 서렸던 평화였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고 질투했소. 서연은 그 솔직함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나는 평생을 사실 결과 숫자에 의해서만 살아왔소, 서연 씨.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었지. 하지만 내가 한 어떤 것도, 내 돈도, 내 회사도, 내 세심한 양육 방식도 당신이 2분짜리 기도로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을 줄 수는 없었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슬퍼하고 느끼고 믿어도 된다는 허락이었어요. 아이들 어머니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믿음 말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필요한 건 제 용서만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서연은 다시 쌍둥이의 침실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양탄자는 여전히 같은 부드러운 무늬를 가지고 있었다. 장난감들은 약간 더 흩어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진우는 문간에 어색하게 불안한 듯 서 있었다. 민준이가 올려다보았다. 아빠, 오늘도 우리랑 같이 앉으실 거예요. 진우가 앞으로 나와 그들 옆 양탄자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괜찮다면. 서준이가 활짝 웃었다. 괜찮고 말고요. 서연이 그의 얼굴을 살피며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밤은 직접 이끌어 보시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소.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저 솔직하면 돼요. 아이들이 양쪽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막 하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안녕. 그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소리내어 말했다. 나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듣고 있다면 수아의 아이들은 괜찮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그는 아이들을 흘긋 보고는 다시 천장을 보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걸 막아서 미안해. 슬픔을 숨겨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미안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민준이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엄마.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도 사랑해요. 그리고 침묵.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숨결과 온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아이들이 침대에 눕혀졌을 때 진우는 복도에서 서연과 함께 서 있었다. 당신이 옳았소. 그가 말했다. 저는 옳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너무 거칠고 너무 엄격했지. 통제가 답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부드러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소. 서연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이 머물렀으면 좋겠소. 그가 간단히 말했다. 단순한 가정교사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믿고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제 조건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조건에는 잠자리 기도도 포함될 텐데요. 그가 씩 웃었다. 다른 방식은 생각할 수도 없어. 서연이 밤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할 때 아이들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민준이가 물었다. 응, 아들. 서연 선생님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준이가 덧붙였다. 최고의 기도였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미소가 그의 눈에까지 닿았다. 오랜만에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지. 서연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박진우 그 자신에게도 그랬다. 공기 중에는 조용한 평화의 흥얼거림이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쌍둥이는 스스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 들어와 부드러운 미소와 헝클어진 머리로 아버지에게 인사했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그에 맞춤 슬랙스 위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어색하게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좋은 아침 아들들. 그가 말했다. 서준이가 조리대 너머로 엿보았다. 그거 초콜릿 칩이에요. 내가 좀 과했나 보구나. 진우가 인정했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번엔 태우셨잖아요. 진우가 씩 웃었다. 상기시키지 마라.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존재는 방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꾸준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심플한 청바지와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곱슬머리는 위로 묶여 있었고 눈은 또렷하고 따뜻했다. 요리하고 계셨네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진우에게 물었다. 시도하고 있어. 그가 정정했다. 열정이 느껴지는 냄새네요. 그녀가 놀렸다. 그들은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다. 보기 드문 순간이었다. 아내 수아가 죽기 전에도 진우는 컨퍼런스 콜이나 해외 시장 문제로 바빠 항상 따로 식사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곳에 앉아 아이들이 한 입 먹을 때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이가 웃음 중간에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아빠, 그거 알아요. 민준이가 아침밥 먹으면서 농담했어요. 오, 그래. 진우가 미소 지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팬케이크가 왜 치료를 받으러 갔게요? 왜 갔는데? 진우가 물었다. 기분이 납작해서요. 플랫. 서연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그 다음 서준이가 그리고 진우가 웃으며 가짜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저었다.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은 장난감 우주선을 손에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서연은 뒷정리를 시작했지만 진우는 자리에 앉아 남은 커피를 젓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 그를 흘끗 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평화, 이 고요한 말이야.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게 다시 무너져 내리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 서연은 수건에 손을 닦았다. 회장님 평화는 그냥 무릎 위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망설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아졌다. 난 그저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깨닫지 못했소. 서연이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잔인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상처받으셨던 거죠.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통제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전에도 본 적 있어요.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느끼지 말라고 하죠. 진우는 시선을 돌렸다. 회장님은 아이들에게 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울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우는 방법을 찾았다는 건 행운인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반짝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늦게 진우는 위층 창문에서 쌍둥이가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정원 돌멩이와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 가짜 로켓 발사장을 만들었다. 서연은 책을 들고 근처에 앉아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아이들에게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는 단지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편안함, 그들이 다시 세상에 속한 것처럼 움직이는 방식. 그는 자신이 단지 부재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서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서연이 간식을 준비하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진우는 복도에서 그녀를 만났다. 내가 아직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그가 말했다. 서연이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장례식 이후로 수아의 묘에 가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 슬픔은 직선적이지 않으니까요.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엔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인 것 같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같이 갈까요? 그가 잠시 멈췄다. 그래 주겠소. 물론이죠. 다음 날 아침 흐린 하늘 아래 진우는 그들 세 사람 아이들과 서연을 직접 차에 태워 도시 외곽에 있는 묘지로 향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유난히 조용했고 각자 손수 꺾은 작은 들꽃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진우는 낡은 떡갈나무 아래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보였다.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함께 걸었다. 서연은 서준이의 손을 잡았고 진우는 민준이를 이끌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윤수아라고 새겨진 소박한 흰 대리석 묘비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은 머리를 살짝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진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여기에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서연은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정중한 거리를 두고 뒤에 서 있었다. 민준이가 그의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안녕하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서준이가 덧붙였다. 이제 매일 밤 엄마랑 얘기해요. 엄마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의 손이 떨리며 그는 손을 뻗어 묘비 위에 나무잎을 쓸어냈다. 나는 강해지려고 노력해왔어. 아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강해지려고 했지.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 강함이란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더군.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나는 실수를 했어. 사람들을 밀어냈지. 단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는 어깨 너머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어.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들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마치 수아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이가 올려다보았다. 아빠,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엄마랑 얘기해도 돼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은 좀 더 머물렀다. 네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진우는 뒷마당 현관에서 서연과 함께 앉았다. 별들이 남색 하늘을 통해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오늘이 내가 무언가를 놓아준 첫날인 것 같소. 그가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가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내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주었고 내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내게 주었소.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스스로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단지 방법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기도라는 걸 믿는지는 모르겠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치유를 믿소. 그것이 시작이죠. 서연이 속삭였다. 그리고 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들이쉬기 위해서. 그와 아이들, 그리고 서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의 공기를. 그날의 방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진우는 그동안 수아의 죽음을 잊어야 할 실패 혹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그녀의 묘비 앞에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서 있으니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삶의 일부였다. 지울 수 없는 하지만 끌어안고 가야 할. 서연의 존재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수아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수아의 기억이 아름답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렸으며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집안에는 슬픔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따뜻한 벽난로의 불빛처럼 그들을 감싸 안고 과거의 온기를 전해주는 부드러운 빛이 되었다. 진우는 서연에게 고마웠다. 그녀는 그에게 가르쳤다. 치유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수아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며 그는 결혼 초의 사진들을 보았다. 젊고 행복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두 사람. 그는 사진 속의 자신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언제부터 그는 그렇게 웃음을 잃었을까? 언제부터 그의 눈은 그렇게 차가워졌을까? 그는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아가 정원에서 맨발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세상을 가득 채웠었다. 그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에게.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는 서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집에 다시 빛을 가져왔는지.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썼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편지를 다 쓴 후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마치 그녀가 언제든 와서 읽어볼 수 있다는 듯이. 가족의 밤이 박진우 회장의 집에서 전통이 된 지 3주가 흘렀다. 재연결을 위한 일회성 시도로 시작된 것이 신성한 무언가로 발전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직원들이 일정을 조정하며
진우 자신이 보기 드문 결단력으로 달력에 보호하는 저녁이었다. 금요일 저녁은 더 이상 업무로부터의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원이었다. 이 가족이 중요하다는, 하지만 집이라는 따뜻한 보호막밖에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의 회사인 JB그룹은 대규모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에게 정규 업무로 복귀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에 받은 편지함은 계약서 브리핑 긴급한 초대장으로 넘쳐났다. 하지만 경력에서 처음으로 진우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준이가 침실 천장에 붙일 야광별을 고르는 것을 돕고 민준이의 상상 속 친구인 백예수염 선장이 저녁 식사에서 자기 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토론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변화에 감격한 것은 아니었다. 토요일 아침 식사 중에 날카롭고 빠르며 참을성 없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문을 열자 진우의 오랜 비서인 김 비서가 네이비 팬츠 수트를 입고 유리를 깨뜨릴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 회장님 계십니까? 김 비서가 물었다. 아이들과 함께 선룸에 계십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김 비서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의사봉 소리처럼 울렸다. 잠시 후 진우가 주스 상자를 들고 나타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김 비서, 그가 놀라며 말했다. 주말에 여긴 어쩐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요. 그는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다. 서연은 뒤에 머물렀지만 근처 부엌을 조용히 오가며 귀를 기울였다. 이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시작했다. 회장님께서는 회의에 불참하고 주요 결정을 위임하며 언론 문의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번 인수는 회장님께서 사라지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소.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을 뿐이요. 김 비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집안 놀이라도 하시면서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말 조심하시오. 회장님답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경고를 무시하며 말했다. 제가 아는 박진우 회장님은 결코 감정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일어섰다. 아마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 버전의 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거야. 김 비서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그 가정교사 때문입니까? 그가 얼어붙었다. 이건 내 아들들에 관한 일이요. 그리고 수아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내가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지. JB그룹은 어떻고요? 나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그 회사를 세웠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김 비서는 충격받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이 사회의 신임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올바른 이사회가 아닌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늦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집이 조용한 리듬으로 안정되었을 때 진우는 따뜻한 조명줄 아래에서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있는 서연을 뒷마당 현관에서 발견했다. 그녀 말이 맞았소. 알다시피.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김 비서 말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다지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더군. 서연이 그를 보았다. 그러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단지 내가 균형 없이 모든 것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뿐이오. 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지. 현재에 사는 것을 잊었어. 내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었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나는 항상 실패한 아버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소. 그가 인정했다. 그래서 규칙으로 구조로 통제로 과잉 보상했지. 나는 슬픔이 똑똑하게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군. 그녀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것은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살아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해왔지. 그렇지 않소. 서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제 남동생 이선희가요. 9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15살이었죠. 부모님은 몇 년 동안 동생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진우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었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봐 줄 때 무너지지 않아요, 회장님. 치유되죠. 아이들은 치유되고 있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당신은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조금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휘저어 놓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사랑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사랑은 그림 속에서, 잠자리 포옹 속에서, 그리고 태운 팬케이크 속에서 계속 나타나죠. 그가 씩 웃었다. 나는 평생 그 놀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군. 안 그렇소? 절대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러다 진우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서연 씨 더 오래 머물러 주는 것을 고려해 줄 수 있겠소. 단지 가정교사로서만이 아니라. 그녀가 부드럽게 손을 들어 막았다. 무엇을 물으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과 우리를 위해 최선인지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치유와 애착을 혼동하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시오. 그녀는 그를 꾸준하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의미 이상이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준이는 풀을 엮어 팔찌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고 있었고 서준이는 무당벌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빠, 민준이가 물었다. 응, 아들. 엄마가 서연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까요? 진우는 멀리서 부드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는 운명과 우연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생각했다. 모르겠구나.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는 생각해. 서준이가 올려다보았다. 서연 선생님이 영원히 머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우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봐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마음이 머물라고 말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아이들은 다시 놀이에 빠져들었다. 정원은 웃음과 빛 그리고 진우가 이전에 지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연약하지만 강한 무언가로 가득 찼다. 소속감. 토요일 아침은 박진우 회장의 저택에 황금빛 햇살을 쏟아부으며 찾아왔다. 주방에서는 서연이 편안하게 움직이며 블루베리 머핀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그녀는 입가에 오래된 가스펠곡을 흥얼거렸다. 그녀가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린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이사 오기 전 동생을 병으로 잃기 전에는 그랬었다. 하지만
이 집 이 아이들에 대한 무언가가 노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서연이 접시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푹 쉰 듯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의 평소 갑옷이었던 통제, 즉 바삭한 정장과 딱딱한 말투는 점차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방금 흥얼거렸소. 그가 반쯤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런가 봐요. 그녀 자신도 놀라며 대답했다. 이 집에서 누군가 흥얼거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군. 그가 카운터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아마 이 집에 그게 필요했나 봐요. 잠시 후 민준이와 서준이가 양말 신은 발로 마룻바닥을 미끄러지며 계단을 달려 내려왔다. 서연 선생님, 아빠가 오늘 공원에 가도 된대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선한 공기를 좀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도 가져가도 돼요. 서준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서연이 말했다. 공원은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있었고 수양버들과 나무 벤치가 늘어선 작은 호수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수아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그녀는 쌍둥이가 걷기도 전에 이곳에 데려와 나무 아래 담요에 눕혀놓고 공책에 스케치를 하곤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바람은 완벽했다. 꾸준했지만 장난스러웠다. 아이들은 연을 손에 들고 앞서 달려갔고 연줄은 그들 뒤에서 웃음처럼 풀려나갔다. 서연과 진우는 느린 걸음으로 뒤따랐고 풀이 발밑에서 바삭거렸다. 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여기 와본 적이 없소. 진우가 익숙한 풍경을 훑어보며 인정했다. 그녀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곤 했지. 그렇지 않소? 서연이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 고향의 나무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소. 수양버들이 세상을 위해 우는 것 같다고 말했지. 서연이 걸음을 멈췄다. 제게는 슬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라면 그 말을 좋아했을 거요. 그들은 아이들이 연을 들고 어지럽게 원을 그리며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 호숫가 벤치를 찾았다. 한동안 바람과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서연이 물었다. 아이들이 그녀에 대해 많이 아나요? 제 말은 수아 씨에 대해서요. 진우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단편적인 것들 뿐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해줬어.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방어적이었지.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서연이 말했다. 그렇소. 그가 인정했다. 아니, 내 생각엔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군. 서연이 친절하게 그를 보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웃음소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춤추던 방식 회장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소. 작게 시작하세요. 그녀가 격려했다. 잠자리에서 이야기 하나, 추억 하나, 순간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파자마를 입고 꿈틀거리며 들어간 후 그들은 독서 공간에서 진우의 양쪽에 몸을 웅크렸다. 방에서는 라벤더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서연은 문틀에 기댄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얘들아, 진우가 목을 가다듬으며 시작했다. 엄마랑 바다에 갔던 거 기억나니? 민준이의 눈이 빛났다. 엄마가 서준이를 목까지 모래에 묻었던 때요. 진우가 웃었다. 정확해. 그리고 너는 걔가 영원히 거기에 갇힐 거라고 생각했지. 서준이가 킥킥거렸다. 엄마가 걔들이 내 귀를 물 거라고 했어요. 그랬지. 진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장난기가 많았어. 하지만
그날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엄마가 뭘 했는지 기억나니? 아이들은 잠시 생각했다.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거기에 속삭였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모든 조개 껍데기가 바다의 마지막 속삭임을 담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으면 우리가 떠났을 때 바다가 우리를 그리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지. 서준이가 눈을 깜빡였다. 그거 기억나요. 엄마는 우리가 파도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덧붙였다. 진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그게 바로 내 엄마였어. 항상 평범한 것에서 시를 찾아냈지. 방 안에는 부드럽고 짙은 담요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진우의 얼굴이 떨렸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그렁거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이가 손을 뻗어 아버지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빠 울어요. 서연은 앞으로 나섰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아니야. 서준이가 속삭였다. 아빠는 우는 게 아니야. 그냥 기억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아이들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대로 두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든 후 진우는 다시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서연을 발견했다. 당신이 옳았소. 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미소 지었다. 이번엔 뭐에 대해서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필요한지 비록 아프더라도. 그리고 나 역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서연은 두 잔의 차를 따라 그에게 한 잔을 건넸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망설였다. 서연 씨, 내가 생각해오던 게 있어.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심각하게 들리네요.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싶소. 그가 말했다. 이 집의 이 삶에. 나는 아이들이 사랑이 조용하고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라는 것을 원치 않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길 바라오. 그게 회장님께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내려다보고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공원에서의 산책불이 꺼져도 끝나지 않는 잠자리 이야기들처럼 보여.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머무는 것처럼 보여. 단지 가정교사로서가 아니라. 서연은 가만히 있었다. 나는 당신의 존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오.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머물러 주시오. 아이들이 믿는 목소리, 그들에게 필요한 온기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 노래들을 계속 흥얼거려 주시오.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생각보다 복잡한 분이 아니시네요. 그게 예라는 뜻이오. 그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밖에서는 부엌의 고요함 너머로 밤 공기가 심장박동 사이에 쉼표처럼 고요했다. 새롭고 치유적인 무언가로 가득 찬 채 그날 이후 집안은 평온한 안개에 쌓인 듯했다. 박진우 회장의 저택 밖으로 낮게 드리워진 안개는 정원에 은빛 색조를 드리웠다. 안에서는 일상의 온기가 돌아왔다. 서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민준이와 서준이는 주방 식탁에 앉아 공룡과 해적선 그림을 그렸다. 진우는 거실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와 통화를 마치고 있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계속 주방 쪽을 힐끗거렸다. 서연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최근에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가 더 신중하게 듣는 방식, 그의 발걸음이 더 느리고 부드러워진 방식,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의상으로만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 미소 짓는 방식. 선글라스 낀 티라노사우루스를 그리고 있니? 그녀가 웃으며 민준이에게 물었다. 그냥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에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DJ 티라노사우루스라고요. 오, 서연이 충격받은 척하며 말했다. 분명히 내가 공룡 패션에 뒤처졌나 보구나. 서준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쿠키로 만든 헤드폰도 있어요. 당연하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진우가 커피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DJ 쿠키 렉스라 가족의 밤에 초대해야 할 친구 같은데. 아이들의 눈이 빛났다. 가족의 밤이요. 응, 진우가 말했다. 우리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 게임이든 영화든 너희 두 꼬마 괴물이 원하는 건 뭐든지.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자발적인 가족 유대감 형성. 서준이가 박수를 쳤다. 스모어 만들고 걔가 비행기 조종하는 그 영화 봐도 돼요. 민준이가 덧붙였다. 진우가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렸다. 서연 선생님도 꼭 같이 와야 돼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망설임 없이 환호했다. 와, 서연 선생님도 가족의 밤 멤버다.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의 빛이 스쳤다. 진우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늦게 아이들이 낮잠에 든 후 그는 서재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무슨 생각 있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수건을 갰다. 아이들이 빠르게 정을 붙이고 있어요. 진우는 문틀에 기댔다. 그게 나쁜 일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넘지 않으려고 했던 선이기도 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수아 때문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편안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특히 슬픔이 생생할 때는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오. 하지만 당신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군. 저는 그들의 대체 엄마가 아니에요, 회장님. 하지만 낯선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만약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진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아이들을 상처 입힐까봐 두려운 거군. 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상처 입힐까 봐서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길고 정직한 침묵. 나는 당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소.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 씨,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언가요.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서연은 말없이 다른 셔츠를 겠다. 나는 여기서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가 계속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성장하려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을 믿고 있어. 서연은 여러 해의 무게가 담긴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럼 회장님은요, 저를 믿으세요. 그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다가와 빨래 더미에 손을 뻗어 그녀와 나란히 조용히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그 금요일 밤 가족의 밤이 첫 선을 보였다. 거실은 변신했다. 바닥에는 담요가 쌓여 있었고 벽난로 선반에는 꼬마 전구가 걸려 있었으며 진우의 비서에 괴짜 사촌에게서 빌린 팝콘 기계가 구석에서 윙윙거렸다. 민준이는 망토를, 서준이는 잠옷바지에 소방관 모자를 썼다. 서연은 푹신한 양말을 신고 스모어 재료 쟁반을 들고 있었다. 진우는 모두를 놀라게도 만화 우주 비행사가 그려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서연이 그의 스웨트 셔츠를 가리키며 물었다. 편안한 스타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소.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인 것 같군. 10대 파자마 파티에 잠입하려는 아빠처럼 보이네요. 그녀가 놀렸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얼추 비슷하지. 그들은 걔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우스꽝스러운 영화를 보았다. 영화 중간에 서준이가 서연의 무릎으로 기어 들어왔고 민준이는 아버지 옆에 몸을 웅크렸다. 잠시 동안 그것은 슬픔에 물들지 않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두 번째 영화 중간에 서준이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서연 선생님 엄마도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걸 보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만약 보실 수 있다면 미소 짓고 계실 거야. 민준이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행복하면 엄마도 괜찮을까요? 진우의 목이 메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다시 아들들을 보았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다는 것에 안도하실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걸 원하셨을 테니. 서준이가 졸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다. 아이들을 재운 후 서연은 뒷정리를 위해 남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접시를 쌓으며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알다시피 그가 말했다. 나는 항상 가족이 구조 책임 기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게 느껴졌어. 오늘 밤은 진짜 같았죠. 서연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내가 당신을 우리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 무서울 것 같소.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조금은요. 그녀가 인정했다. 일단 사람들이 당신을 가족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당신이 머물기를 기대하니까요. 만약 내가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여쭤봐야겠죠.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교사로서요, 친구로서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서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소. 단지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집이 다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만 알 뿐이오. 서연은 조리대를 내려다보고는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아이들을 아껴요, 회장님. 깊이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고 꿈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그중 일부를 보류해왔죠.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소.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그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로맨스가 아닌 신뢰 슬픔,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더 깊은 무언가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정직하며 성숙한 긴장감.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머무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영원히도 아니고 맹목적으로도 아니오. 단지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조금만 더.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부엌불을 끄면서 말했다. 그냥 금요일 밤을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기로 해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지혜의 방문 이후 며칠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지나갔다. 조용하고 긴장되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로 진동했다. 서연은 이제 더 조심스럽게 집안을 오갔다. 일상 아래에 깔린 저류, 즉 다가오는 법정기일, 진우의 책상 위에 쌓여가는 서류들,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무게를 항상 의식했다. 아이들 역시 그것을 감지했다. 서준이는 평소보다 더 서연에게 매달렸다. 민준이는 잠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더 많이 했다. 우리는 아직 가족이에요. 혹은 누가 선생님을 데려가면 어떡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아이들을 재우는데 서준이가 속삭였다.
서연 선생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줌마 가게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란다 아가. 하지만 무서운 기분이 들 때도 우리가 강하고 친절하게 머물도록 도와주지. 하지만 그 아줌마는 친절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자기 침대에서 덧붙였다. 아마도 그렇겠지.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술구줌이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게 두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거야.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 말은 겨울에 단단히 맨 스카프처럼 서연의 마음을 감쌌다. 그녀는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너희 둘은 내가 용감해져야 할 이유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부엌에 서 있었다. 안에는 소환장이 들어있었다. 윤지혜가 공식적으로 부분 양육권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수아가 죽기 전 사적인 통화에서 나눈 대화, 즉 수아의 구두 의사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허술했지만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기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겠소. 진우가 냄비에 떨어지는 커피를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모르겠군.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게 뭐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법정에 들어가든 어떤 판사도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군. 저는 단지 제가 5살이고 무서웠다면 누군가가 제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을 할 뿐이에요. 그날 늦게 진우는 서재에서 아이들을 안쳤다. 서연은 그들 옆에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민준이의 등에 가볍게 놓여 있었다.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진우가 시작했다. 최근에 집에 누가 왔던 거 기억하니? 지혜 이모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너희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별한 회의에 갈 거야. 아주 진지한 어른들의 대화 같은 거지.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지 결정할 거란다. 서준이가 물었다.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진우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않아. 하지만 너희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가 방 주위를 가리켰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서연 선생님 나이 3. 너희는 여기에 속해 있어. 민준이가 아버지와 서연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죠, 절대. 서연이 뚜렷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들에게 기댔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사람은 단지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요새였다. 심리를 앞둔 며칠 동안 집은 조용한 준비태세로 전환되었다. 진우는 변호사와 만났다. 서연은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편지를 썼다. 공식적인 신원 보증서이기도 했지만 사랑의 증언이기도 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서 밤늦게까지 모든 문장을 고쳐 썼다. 진실이 올바르게 들릴 때까지. 이 아이들은 제가 돌보는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나침반이자 평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신께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저를 그들에게로 이끄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믿을 무언가가 필요했을 때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진우의 누나 박지영도 돕기 위해 왔다. 그녀는 법정 기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겠다고 제안했고 안정성 가족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파일과 오래된 사진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날카롭고 세련되었지만 동생에게는 맹렬히 충성스러웠다. 그녀의 존재는 무거운 공기를 약간이나마 걷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누나에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해 싸워왔어. 지영이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수아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네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되어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심리는 회색 화요일 아침에 열렸다. 법원 건물은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났으며 진실이 서류 작업에 묻혀있는 듯한 곳이었다. 진우는 차콜색 정장을 입었다. 서연은 단순하지만 위엄있게 옷을 입었고 머리는 뒤로 묶고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모았다. 윤지혜는 진주 목걸이와 딱 맞는 블레이저를 입고 도착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판사는 레나타 홀이라는 이름의 중년 흑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위험 있으면서도 모성애가 느껴졌다. 그녀는 각측이 발언하도록 초대하기 전에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다. 지혜가 먼저였다. 그녀의 변호사는 생물학적 유대 가문의 유산, 그리고 고 윤수아 씨의 추정되는 의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다음은 진우의 차례였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왔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투르게 슬퍼했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들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우리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연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서연은 불렸을 때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아주 약간이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슬픔 속에서 빛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우는 것, 웃는 것,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혈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누가 그들을 안아주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홀 판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우를 그 다음 지혜를. 몇 시간의 토론 법률 용어, 반대 신문, 그리고 정적 끝에 판사는 마침내 파일을 덮었다. 윤지혜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우려는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뿌리 뽑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정성, 그리고 의도가 오늘 이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의 청원은 기각합니다. 진우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홀 판사는 이제 더 부드럽게 계속했다. 슬픔은 가족을 갈라놓거나 혹은 함께 묶어줍니다. 법적 다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한다면 친절을 통해 이 아이들과 치유를 모색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을 챙겨 다른 말 없이 떠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저녁 식사 전에 잠이 들었다. 그날의 무게가 모두를 덮쳤다. 진우는 와인 2잔을 따라 뒷마당 현관에서 서연에게 한 잔을 건넸다. 눈송이가 축하 색종이처럼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낸 거니까요. 그가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여전히 이 지저분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싶소. 그녀가 미소 지었다. 매일매일요. 안에서는 위층 복도에 부드러운 숨소리가 가득했다.
두 어린 소년이 안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알던 유일한 진짜 집에서 거의 찢어질 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지만 그 폭풍은 지나갔고 집은 비록 조용했지만 벽과 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약속과 속삭이는 기도, 그리고 법정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진짜인 사랑으로 지어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서 있었다. 법원 판결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따뜻한 축복처럼 박진우 회장의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햇살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액자 꼭대기에 입을 맞추고 민준이와 서준이가 나란히 누워 소파 다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레고 요새를 만들고 있는 양탄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진우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문간에 서서 서연이 알아차리게 된 표정, 즉 조용한 경외감으로 아들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남자였지만 이제는 힘들게 얻은 땅에 뿌리를 내린 가벼움으로 움직였다. 서연이 복돼서 다가와 깔끔하게 접힌 빨래 더미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멈춰 섰다. 마침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소. 아래층에서는 그의 누나 박지영이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심리 이후 며칠을 더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고 퍼즐을 맞추고 서연의 레시피 중 하나를 시도해 보통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가 가방 지퍼를 올릴 때 서연이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 포장된 시나몬 쿠키 깡통을 지영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영은 웃으며 그것을 받았다. 서연 씨가 그들을 구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동생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가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저는 길이 어두워졌을 때 빛을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영은 이제 더 조용한 어조로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건 진짜예요. 제 눈에는 보여요.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깡통을 가슴에 더 가까이 눌렀다. 아직 치유 중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어쩌면 그게 가장 순수한 종류의 사랑일지도 몰라요. 지영이 대답했다. 기다리는 사랑, 상처를 보고도 머무는 사랑. 어쨌든 12월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의 약속에 매료되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거실로 달려가 강림절 달력을 확인하고 작은 초콜릿이나 산타 도우미들의 송글씨 메모에 환호했다. 서연은 새로운 전통, 즉 친절 쪽지를 도입했다. 매일 민준이와 서준이는 항아리에서 과제를 뽑았다. 누군가를 웃게 하기, 칭찬하기, 또는 식탁 차리는 것을 돕기. 그것은 조용한 나눔의 게임이 되었고 진우조차도 별다른 내색 없이 참여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진우와 서연은 벽난로 옆에 앉아 트리에 걸 팝콘을 꿰고 있었다. 트리는 웅장하지 않았다. 작고 소박했지만 손수 만든 장식품과 종이 눈송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것은 온기를 발산했다. 나는 이런 것들 없이 자랐소. 진우가 인정했다. 어머니는 장식을 하지 않으셨지. 크리스마스는 그냥 학교 쉬는 날이었어. 서연이 그를 흘끗 보았다. 수아 씨는요? 그녀는 휴일을 사랑했소.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는 뒤로 물러서 있었지. 나는 항상 기쁨은 벌어야 하는 것이거나 너무 꽉 쥐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소. 그리고 지금은요, 그가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나는 기쁨이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일지도 모르지. 서연이 팝콘 한 조각을 더 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화환처럼요. 그가 씩 웃었다. 정확히 이 화환처럼. 그들은 조용한 리듬에 빠져들었다.
나란히 벽난로가 그들 사이에서 타닥거리고 이른 베이킹에서 남은 시나몬 향이 맴돌았다. 그리고 마지막 팝콘실이 묶였을 때 서준이가 담요를 꽉 쥔 채 복도에 나타났다. 서연이 일어섰다. 무슨 일이니 아가? 그가 눈을 비볐다. 누가 선생님을 다시 데려가는 꿈을 꿨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그를 팔에 안았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 약속할게. 진우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서준이의 등에 손을 얹었다. 내가 무서울 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 그가 물었다. 서준이가 올려다보았다. 내가 믿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 비록 누가 듣고 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하더라도. 서준이가 눈을 깜빡였다. 아빠도 이제 기도해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기도를 하면 덜 외롭게 느껴져서 좋구나. 서준이가 두 사람을 모두 껴안았다. 같이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하나요. 서연과 진우는 시선을 교환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거실 바닥에서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거창한 말도 연습한 문구도 없었다. 단지 속삭임이었다. 우리 집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용감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서준이가 다시 잠자리에 든 후 서연이 진우를 보았다. 놀랍네요. 나 자신에게도 놀라고 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폭풍에 대해 배운 게 있어. 때로는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공기를 맑게 하려는 것일 때도 있다는 걸. 며칠 후 이번에는 발신 주소가 있는 편지가 도착했다. 윤지혜였다. 편지는 짧고 손으로 썼으며 꾸밈이 없었다. 박서방 모든 게 내가 틀렸소. 나는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에 행동했소. 하지만 그 법정에서 나왔을 때 나는 당신의 가족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았소.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였지.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알고 싶어 한다면 나는 여기 있겠소. 하지만 이미 신성한 것에 억지로 끼어들지는 않겠소. 아이들과 그녀의 기억을 지켜줘서 고맙소. 윤지혜 드림. 진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수아의 시집과 함께 서랍에 넣었다. 나중에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이 편지를 쓸 필요는 없었는데요. 서연이 말했다. 그렇지.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녀 자신의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토론이 필요 없이 단지 이해만으로 충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집은 빛나고 있었다. 배경에서는 캐럴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산타를 위해 쿠키를 내놓고 친절 항아리를 위한 마지막 메모를 썼다. 서연이 그것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민준이 것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것 선생님이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진우도 하나 썼다. 자정 직전에 항아리에 넣으며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았지만 이 집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서연은 창가에 서서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가 속삭였다. 우리가 산산조각 났을 때 당신은 우리 삶에 들어왔고 외면하는 대신 머물러 주었소. 그녀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부서진 것들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심스러운 손길이 필요할 뿐이죠. 그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요. 온전히 소리내어 친절하게.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내리는 눈과 두 번째 피부처럼 그들을 감싼 가족의 조용한 평화와 함께 그들은 미래로 발을 내디뎠다.
하나의 기도, 하나의 약속, 하나의 공유된 희망을 안고서 그의 봄은 일찍 찾아왔다. 눈은 평소보다 빨리 녹아 다시 숨쉬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흙을 드러냈다. 튤립이 우편함 근처에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앞마당의 늙은 떡갈나무에는 신선한 녹색 싹이 텄다. 조용한 결단력을 지닌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부지 가장자리의 낡은 마차 보관소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아침에 드릴과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는 약속을 지켰고 작은 팀을 고용하여 서연이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도왔다. 한때 먼지 쌓인 창고였던 공간이 햇살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하고 개방된 학습센터로 변모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페인트 견본과 희미한 톱밥 냄새에 둘러싸여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자 돌아섰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그가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설탕 없이 시나몬 추가.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이런데 너무 능숙해지셨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요. 그들은 잠시 나란히 서서 서연이 그녀의 센터 이름으로 선택한 정원방이 되어가는 골격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그녀가 조용한 기도 속에서 자주 되뇌던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생각해 봤는데 그녀가 큰 창문 하나로 걸어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개원식 날에요. 가족들만 모여서 작게 축복 기도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요. 서연이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괜찮을까요? 내 생각엔. 그가 그녀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그게 바로 딱 맞을 것 같소.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서준이는 학교의 조기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작은 바이올린을 집에 가져왔고 아침 서시에 연습하겠다고 고집했다. 교향곡보다는 끽끽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지만 서연과 진우는 모든 음에 박수를 쳤다. 늘 관찰자인 민준이는 스케치에 빠져들었다. 그는 작은 공책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나무새, 그리고 때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초상화를 그렸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지갑을 열다가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 뒤의 태양을 후광처럼 두른 채 미소 짓는 자신의 접힌 스케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날 밤 그것을 진우에게 보여주었고 오랫동안 그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둘 다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때 슬픔과 침묵으로 얼룩졌던 박씨 가족의 이야기는 다시 리듬을 타며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교훈으로 부드러워졌을 뿐이었다. 비 오는 어느 화요일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된 희망교회의 제럴딘 수녀입니다. 숀달이라는 젊은 여성을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숀달은 10대 시절의 친구였다. 밝은 웃음과 너무 많은 우애를 가진 문제 많은 영혼. 그들은 연락이 끊겼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게 계속되었다. 가족이 많지 않았지만 메모를 남겼더군요. 서연 씨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서연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을 때 서연 씨가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가능하다면 추모식에 와달라고 부탁했고요. 서연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굳어졌다. 가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진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존중의 표정으로 들었다. 가야 하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원한다면 내가 함께 가겠소. 추모식은 간단했다. 나무 그늘 아래 몇 줄의 접이식 의자, 숀다의 다른 버전들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들. 서연은 일어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꾸준했다. 그녀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시작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웃게 해주었고, 한 번은 제 월세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 후 저녁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돈을 제게 주었어요. 그녀는 힘들어했죠. 네, 하지만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 후 한 젊은 여성이 유아를 안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 선생님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자매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구해주는 종류의 사람이라고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눈물을 참으며 눈을 깜빡였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당신은 그곳에 있어 주었잖아요. 여자가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다. 진우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뿐이에요. 삶도 사람도.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오, 서연 씨. 벽돌 사이에 회반죽처럼. 항상 그래왔소. 4월 초 정원방이 문을 열었다. 화창한 토요일이었다. 지영이 정원에서 가져온 신선한 꽃과 스트리머로 장식하는 것을 도왔다. 아이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레모네이드와 쿠키를 내놓는 것을 도왔다. 진우는 짧고 진심 어린 연설을 한 후 서연이 친구,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서자 옆으로 비켜섰다. 저는 이 장소를 작은 손들과 큰 꿈들을 위해 지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과 여전히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여기에 지식의 씨앗뿐만 아니라 사랑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한 헌정 기도를 속삭이고 문을 열었다. 정원 방은 곧 웃음과 수다, 그리고 삶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먼저 달려들어가 창가의 독서 공간을 차지했다. 지영은 레모네이드를 따랐고 한 이웃은 책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조용한 구석에서 진우는 서연이 꿈꿔왔던 공간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나중에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는 그녀가 앞마당 벚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하트 모양의 은색 로켓이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위해. 그가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갈 모든 것을 위해. 서연이 로켓을 열었다. 안에는 네 사람 즉 그녀와 진우, 민준, 서준이 모두 부엌 식탁에서 웃고 있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직함도 기대도 없었다. 단지 사랑 진짜이고 얻어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랑.